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는 직전월의 0.4% 상승보다 낮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와는 일치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론 0.1% 올라 역시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전년 대비 기록이 플러스를 나타낸 것은 작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신선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2% 올랐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9.8% 늘어난 117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약 8년 만에 최고치로 전문가 전망치였던 111만 건도 웃돈 결과입니다. 고용시장이 좋아지면서 새로운 집을 구하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게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수요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주택 경기를 나타내는 건축 허가 건수도 전월 대비 7.4% 늘어난 134만 건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기관에 증시 투자 자금 약 240조 원을 공급했습니다. 중국의 17개 국영은행이 증시 부양을 위해 최근 1조 3천억 위안의 자금을 중국 증권금융공사에 대출 형식으로 제공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2011년에 출범한 중국증권금융공사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서 증시 투자 자금 대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일 의회가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그리스 구제금융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시켰습니다. 독일 하원은 약 3시간의 심의를 마친 후 이를 표결에 붙여 찬성 439표, 반대 119표, 기권 4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독일 상원도 조만간 같은 안건을 놓고 별도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날 오스트리아 의회도 그리스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생쇼와이드의 최애리나입니다. 구글 효과라고 해야 되겠지요. IT 업체 구글이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가 하루아침에 16% 급등했는데 이 여파가 구글 주가 하나에 그치지 않고 이 구글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자체를 밀어 올렸습니다. 나스닥이 때문에 지난주 후반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구글의 주가가 어느 정도로 올랐느냐 16% 급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파로 시가총액이 하루아침에 670억 달러 늘었습니다. 6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6조죠. 주가 급등으로 한 종목의 시총이 76조 늘어난 간밤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찍어도 무리가 없는 하루였는데요. 그렇지만 다우지수는 소폭 빠지는 등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가 챙겨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1% 가까이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이제 5,200선을 넘깁니다. 나스닥의 최고가 뒤에는 구글 등 IT 기업들의 실적 선전이 있었었고요. 다우는 왜 빠졌을까? 일단 참고로 S&P 500은 좀 빠지다가 막판 20분 남겨두고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가 조금 빠졌던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5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주택 착공 지수가 8년 내 최고치를 띄는 등 지표가 좋아지니까 연내 금리를 올릴 수 있겠구나. 이것이 또한 부담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한 주간 4% 넘게 올랐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도 다우는 마지막 거래일에 조금 빠졌지만 전체적으로는 2% 이상 올랐던 한 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가보죠.
독일, 프랑스, 영국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조용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 3차 구제금융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독일은 지금 하원까지 통과가 된 상황인데요. 그리스 은행들도 오늘 밤부터 영업을 재개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리스 재료가 증시를 좌지우지할 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진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도 지금까지 계속 랠리를 보여왔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숨고르기 모습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보여준 것 같네요. 이번엔 유가의 마감가 챙겨보시죠. WTI는 최근에 조금 더 눌리고 북해산 브렌트는 약간 더 오르는 혼조세가 지금 두 유가 사이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핵 협상이 타결되고 난 다음에 공급 과잉 우려 속에 WTI도 50불을 깨지 않은 채 약간씩 계속 흐르는 그런 모습인 가운데 북해산 브렌트유가 오르는 이유는요. 영국 쪽의 원유 생산 시설이 가동 중단, 생산 차질이 정전 때문에 빚어졌다는 소식 때문에 공급 타이트 전망이 나오면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그렇지만 소폭 오르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환 시장을 잠깐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의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또 한 번 올랐습니다. 주로 6개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꺼번에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9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 유로는 1.08 그리고 엔달러는 124엔대에서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문제는 오늘 원달러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달러가 2년의 최고점에서 약간 빠지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또 한 번 달러와 가치의 상승을 반영해서 1150원대 트라이를 보여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중국장이 많이 올랐죠? 중국 상해종합 증시가 3.5%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거의 4천선 부근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중국 은행권 중심으로 또 한 번에 240조 원에 달하는 증시 부양 자금을 투입했다는 소식 분명히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요. 이제 중국 증시도 차트상으로는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바닥이지만 역시 강하게 반등해주는 일본 니케이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모습 나쁘지 않았네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모습 끝으로 잠깐 정리해보겠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말 긴 여러 가지 난항 끝에 결국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총에서는 박빙이 아니라 아주 손쉽게 합병이 통과되는 그런 조금은 싱거운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관련주들은 프리미엄이 싹 빠지면서 급락하긴 했었고 그 여파가 약간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에 이어 삼성중공업까지 실적 우려가 녹아들면서 조선주가 약간 휘청인 것도 코스피를 짓누른 요인이었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2100을 넘기지 못했고요. 코스닥도 780선 약간 터치하고 나서 조금 밀리면서 쉬어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미국도 우리도요. 다만 구글에 의한 IT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우리 증시에도 조금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는 날이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 특임교수를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이제 어닝 시즌 한창인데 구글의 2분기 호실적 덕분에 나스닥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당장 구글 주가도 급등했는데 시총이 하루 사이에 76조 이상 불어났다면서요. 대단하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역시 IT주가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구글의 실적이 발표됐지만 재생거는 애플도 아마 상당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 해서 아마 IT 업종 실적 시즌에 나스닥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앞서서 서머랠리라고 하는 흔히들 말하는 재생거는 아마도 미국에서 이제 가을쯤에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거니까 금리 인상 전에 아마도 IT의 그 실적 호조 힘입어서 서머랠리가 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초 미국은 이번 2분기 어닝 시즌 접어들기 이전에 강달러와 유가 하락 여파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한 전망이 어두웠었는데요. 의외로 조금 괜찮게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금융사들도 앞서서 지난주에 베스트 5 금융사들 실적이 다 나왔는데 소송 비용 관련해서 약간 희비가 엇갈렸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이번 주에 애플의 실적도 기대한다 하셨었죠. 일각에서는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미국에서 애플 제품 관련해 소비 위축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던데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최대 시장이 중국이니까 역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굉장히 그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 이미 상당한 그 커스터머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한 8억 명 이상의 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그 아이폰 실적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애플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예상도 되고 또 그리스 문제가 약간 더 고비를 일단은 큰 고비를 넘기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그런 그 움직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구체적으로 인상되면은 다시 또 그것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인상되기 전까지는 달러 강세에 대한 예상도 되고 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데다가 또 IT 업종의 호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달러 강세 때문에 수출 업종은 다소 아마 수익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주로 미국의 역시 미국의 경기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IT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제 생각으로 아마 상당히 서머랠리가 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궁금한 부분은요. 그러면 구글 효과에 기대서 우리 정말 부진하고도 부진한 IT주들에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생각해보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구글이 올랐던 이유는 실적이 좋아서잖아요. 그럼 우리 IT 기업들의 실적은 괜찮을 수 있을까? 조금은 의심이 되거든요. 교수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제 생각으로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IT 업종이 그렇게 많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나스닥만큼은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 때문에 좀, 주식시장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특히 아이폰에 대비되는 삼성의 갤럭시 판매량이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해 왔는데, 왜냐하면 갤럭시가 아이폰에 예컨대 여러 가지 고객을 확보해 왔던 그런 소프트웨어 쪽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는 거의 중국이나 인도라든지 한국 같은 또 여러 나라들이 일종의 하드웨어는 기술이 거의 평준화되면서 치킨 게임에 가격 경쟁에 들어간 상태라서 우리나라 IT 업종들이 사실상 큰 실적을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치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산업들은 수익을 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나스닥을 중심으로 아마 글로벌 돈이 좀 모여서 서머랠리가 나스닥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도 좀 정말 연내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5개월째 오르고 있고 부동산 지표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주택 착공은 8년 내 최고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신규 주택 착공이 8년 내 최고를 기록해서 전월비 9.8%, 6월 신규 주택 착공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이 가장 우선 실업률이 6월달에 5.3을 기록하면서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5.0에 근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6월의 물가 상승률이 좀 좋게 전년 동월비 0.1%, 전월비 0.3%가 나오면서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도 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 목표가 2.0%이기 때문에 작년에 참고로 1.6%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1.6%를 보고는 금년에는 거의 1.89%까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시 또 하락하면서 미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6월달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우려가 둔화가 되면서 아마도 유로존 문제도 어느 정도 일단은 되고 해서 지금 중국 침체가 이제 문제인데,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아마 최소한 금년 중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옐런 의장이 연내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늘 이렇게 지표가 조금 옐런 의장의 입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물가가 좀 걱정했었는데 역시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점점 다가서고 있는 모습, 주택시장도 여전히 공고한 모습, 연내 기준금리 인상 토대는 점점 굳히기에 들어가는 국면이다 분석해 주셨어요. 그리스 문제도 정말 잠잠해지고 있는데 일단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개혁안이 독일 하원과 오스트리아 등의 일부 국가에서 통과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에는 은행들이 영업을 다시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영업을 중단했던 은행들이 돈이 없었는데 유럽 중앙은행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아서 20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는데 1인당 인출액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하루 60유로를 제한했던 것은 일주일에 420유로니까 조금 이제 늘린 겁니다. 평균 하루를 본다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7일 계산하면 똑같군요. 일주일에 420유로나 한꺼번에 인출하나 아니면은 하루에 60유로 하루 인출액은 변동이 없군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일단은 그동안 돈을 인출을 못했다가 영업이 중지됐으니까 일단은 영업을 재개해서 좀 국민들의 숨통을 좀 주게 됐고요. 그다음에 EU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일단은 이것을 각 나라의 의회를 통과하고 타결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긴급 자금으로 72억 유로를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가 다소 좀 숨통을 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한 가지 문제가 지난번에 이제 의회에서 계획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가 공기업이나 국유자산을 매각을 해서 민영화하거나 매각을 해서 500억 유로를 만들어서 펀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공기업 민영화 하나 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민영화 아예 한국에서는 지금 4대 부문 구조개혁 연결돼 민영화는 포함도 안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민영화는 워낙 공기업의 노조의 강한 반발을 예상을 하고 아예 정부에서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에 인점을 고려해 보면은 그리스에도 앞으로 그리스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큰 고비가 공기업이나 공기업 민영화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은행권은 드디어 약 한 3주 정도 만에 문을 여는군요. 자, 그러면 치프라스 총리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향후 어떻게 될 건가? 일단 집권당의 내분을 부분 개각으로 좀 봉합할 생각하는 것 같고 가을쯤 총선도 염두에 두는 모습이에요. 이번에 치프라스가 이제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야말로 부채 탕감과 그다음에 긴축은 안 하겠다 이런 극좌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제 유로존의 벽을 넘을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절감을 하고 이제 극좌 쪽의 그 장관들을 극좌 쪽에 서서 이번에 반대표를 던졌던 장관들을 개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원들도 좀 중도 좌파 쪽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개민영화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치프라스의 인기가 더 떨어지기 전에 아직은 치프라스 인기가 남아 있는데 더 떨어지기 전에 아마 중도 좌파 쪽으로 국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돼야만이 또 그리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치프라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난번에 선거에서 기고만장해서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선거는 국내용이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절감을 하고 이번 가을에 총선을 통해서 중도 좌파 중심의 그 시리자당을 새롭게 만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그리고 돈 사실 지원할 여유 자금이 없어서 그리스의 헤어컷을 요구했었던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IMF에 이어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그리스 부채를 좀 경감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입장은 다 유럽은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에 돈을 직접 대야 되는 나라들이고 그렇죠. 미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려면 유럽 경제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있는 나라에 좀 돈을 탕감해 주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것은 제3자로서 그야말로 좀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이 돈을 좀 대든지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고 계속 이제 돈이 있는 독일에 있는데 탕감해 주라고 이미 벌써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탕감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고 그런데 이미 3천억 유로의 부채 중에서 이미 1,050억 유로를 탕감을 해준 상태고
또 2,400억 유로 구조금융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860억 유로를 또 구조금융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그런 대책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재 그리스를 넘어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등에서도 유사한 탕감 요구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래 되면 유럽 전체 금융권이 사실은 큰 문제에 봉착을 하기 때문에 은행이 기본적으로 은행 질서가 유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 왜냐면 탕감이라는 것은 정부가 탕감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 바로 그 부담을 져야 하고 그 일부분은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을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민간은행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1,050억 유로 탕감 때도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런 것은 미국 입장에서 전혀 자기는 책임 안 지고 하는 발언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돈도 안 내는 삼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손쉬울 수 있다라고 미국 쪽의 버냉키 의장 얘기 해석해 주셨어요. 중국이 또 증시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다양하고도 이런 방법으로도 부양할 수 있나 하는 정말 끝없는 부양책이 쏟아지고 있는 중인데 이제는 은행 돈으로 주식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중국이 결국은 그 17개 국영은행이 1조 3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240조를 증권금융공사, 증권회사에 대출해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돈을 더 풀었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인민은행의 돈입니다. 인민은행에서 17개 국영은행에다 돈을 지원해주고, 그 은행들은 다시 증권금융공사에 대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을 살려보고자 하는데, 현재 중국은 지금 구조적으로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경제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계속 좀 비상약을 쓰고 있는데 자산 시장이 미국을 보면 미국은 주택 시장이 회복되면서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주택이나 주식이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자산 시장이 안 좋으면 소비가 더 깔아앉게 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과잉 투자 문제라든지 혹은 금융 부실 이런 걸 털어내는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정도인데 정도로 가려면 여기는 또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이제 손쉬운 방법으로 일단은 돈을 더 대줘 가지고 주식시장에 앉지 않게 하는데 제가 보기 이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증시가 상해 종합 지수로 4,000선에서 더 올라가기가 힘든 것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두고 유동성만 가지고 하려고 할 때 한계가 있고 특히 이제 2분기는 어쨌든 2분기 통계 불신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7.0%를 기록을 했는데 3분기도 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이미 제기되고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부양은 곧바로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이렇게 추가 하락은 맞겠지만은 추가 상승은 어려울 그런 전망입니다. 네, 중국 당국의 어떤 단발적인 부양책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중국의 경제 그리고 증시에 발목을 잡는 것이다라는 얘기 교수님과 동일하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한 바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글 효과에서부터 중국 증시 부양책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맡고 계신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창원 부산 강연회에 참 많이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시장요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찬물 없고요. 바로 지금 썸머랠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지금 악재적 요소가 별로 없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올 것들은 호재적 요소만 지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가장 큰 주요 요인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돈의 방향성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위험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 이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자, 요 기사 안 살펴보고 할 수 없습니다. Google shares surge on research.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구글의 요번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예요. 이 2분기 실적인데 이것이 예상을 뛰어넘어 20조 매출, 즉 매출 20조를 달성했다는 얘기인데,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 얘기 한번 드렸었죠. 결국은 지금 iOS는 고가 정책으로 지금 iOS라는 독특한 운영 체제를 갖고 있는 애플은 고가 정책을 유지해서 스마트폰을 잘 팔았습니다. 그런데 구글은요, LG전자도 쓰고 삼성전자도 쓰고 화웨이도 쓰고요, 샤오미도 쓰고 소니도 쓰고 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화된 시장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운영 체제는 똑같은데 핸드폰 제품만 다릅니다. 제품에서 과연 변형이 이루어질 게 뭐가 큰 게 있을까요? 겨우 곡면 정도, 그리고 얇은 정도, 이런 거, 대화면이면서 얇은 정도, 방막 형태, 이런 것이 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들은 뭘 해야 되느냐? 독특한 운영 체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서 가격 경쟁력만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활성화는 결국은 그들끼리는 치열하게 치킨 게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스마트폰 제조사들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제조사들, 삼성, LG, 화웨이, 샤오미. 그죠? 이 모든 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해야 되지만 구글은 그들이 쓸 때마다 매출은 늘어나는 거죠. 그럼 구글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까요? 구글은 더더욱 다양한 앱을 개발해서 아마 자기의 확고부동한 공화국, 철옹성을 쌓아나갈 겁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구글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미래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요, 앨런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화성 이주 계획에 구글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화성 이주 계획?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앨런 머스크는 지금 화성 이주 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에 사람을 옮기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토양으로 변화를 시켜놓고 옮기는 겁니다. 거기에 구글이 뛰어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화성에서 인터넷만 되면 앱만 스마트폰으로 앱만 되면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만물 인터넷을 통해 모든 걸 조정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합니다.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그죠? 그리고 무인차 시대. 무인차 시대도 왜 만들어 나가느냐? 결국은 이 인터넷 지배력을, 인터넷 세상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글의 공화국적인 측면, 구글의 철옹성 같은 공화국적 측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마어마하죠?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자, 어쩔 수 없어요. 구글이 지금 앱을 보면, 그 앱을 통해서 모든 거를 조정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차량을 조정하는 단계까지 지금 이제 그런 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무인 주차 시스템, 구글의 스마트폰, 구글의 앱을 통해서 조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사물 인터넷 미래차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글입니다. 구글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구글을 지금 막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올라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들이 보고 있는 미래 시장, 사물 인터넷, 그리고 무인차, 이 시장. 여러분, 우리도 꼭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전기차 시장, 전기 연료를 가지고 하는 시장. 왜? 그들이 왜 전기 연료에 의한 무인차로 가고자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했어요. 화성에서는요, 전기 연료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화성에서는. 그 화성 이주 계획, 앨런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래차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구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기차도 가려고 하고, 무인차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시장에 주식을 사두고 있으면 뭐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실 볼 일은 절대 없으니까 구글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구글의 이런 입장들이 삼성전자는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LG전자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샤오미 마찬가지. 자,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서울경제신문 좀 살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전세자금 증여 일정액 한시 비과세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적,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살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딱히, 이거다! 하는 기사들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딱히 이거다라는 기사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얘기 나올 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재적 요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기사들이 없다는 건 나쁜 기사도 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보세요. 자, 실적 움츠러드는 중소형주. 지금이 옥석 가릴 기회다. 요 기사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수 수출 경기 부진의 부품업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 당연하겠죠. 지금 코스피 시장 쪽에 종목이 좋지 않으면 거기 내수에다가 메르스 사태의 여파가 있었다면 당연히 중소형주에서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장사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상위 종목에 대한 부분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CJ ENM이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아모텍, 유진테크. 자,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만한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컴투스, SFA까지 나옵니다. 자, SFA가 아마 여러분들 이게 왜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게 SFA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래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꼭 다시 한번 짚고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기사로 발췌를 해왔습니다. IT 당분간 대형주보다는 강세 분명합니다. 그죠?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IT 의료기기 경기 소비재 등의 그게 턴어라운드 한 상태에서 이익 증가율이 큰 기업을 주목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결국은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순이익적인 부분이 담보가 되는 기업들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꼭 맞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선 부진 메꾸자 출혈 수주 경쟁 수조 적자 분매랑됐다. 이 뭐냐면 결국은 조선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주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농업국가로 돌아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주를 받으면서 재앙의 씨앗이 됐고 이것이 출혈 경기, 과다 출혈 경쟁, 서로 경쟁을 했다는 얘기죠. 치킨 게임을 하면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일단은 수익성보다 일감 따내기에 급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재 이런 부분까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재앙이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 드려봤자 잘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선 업황이요. 갑자기 내일, 갑자기 다음 달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겨우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기술적 한계에 그친다는 얘기죠. 기술적 반등 영역에 그친다는 얘기죠. 지금은 보실 필요도 없고 만약에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오는 기술적 반등 영역대에서 정말 속이 쓰리고 아리고 아프겠지만 잘라내셔야 됩니다. 당분간 이게 어떻게 조선주가 갑자기 내년에 실적이 바로 개선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만큼 수조전 적자를 봤는데 나올 것은 악재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악재는 한꺼번에 쏟아낸다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 제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 대세 상승의 바람. 지난주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얘기 드렸었죠. 썸머랠리 지속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사고 팔아야 될 시기가 아니라 정말 내 종목이 썸머랠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싶으면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강연회를 대구에서 합니다. 제가 부산 창원 갔다 왔죠. 그러면 이번 주는 대구 가야 되겠죠. 대구 제 단독 강연회입니다. 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를 하고요. 참가비 무료고 문의 전화 157774입니다. 대구 계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 구미, 안동, 경산 이런 계신 분들을 많이 오셔서 좋은 얘기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대외 이슈가 안정화되면서 실적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우리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이번 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관련 전략 필요한 것들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글의 실적 놀라웠어요. 사실 시총이 하루아침에 76조 불어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의 영향권에 들게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주총 합병이 너무 싱겁게 성사가 됐잖아요. 지난주 리뷰 먼저 해주시죠. 네, 지난주 일단은 전체 큰 그림에서는 한 5% 내외 상승을 보였던 주간 상승률입니다. 보였던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모습. 오히려 그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 면서 코스닥 시장 거의 6%, 7%가 넘는 그런 급등 보여줬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겠죠. 그 코스닥 시장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집중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대형주 경기민감 대형주 쪽에 회기가 나올 것이냐. 사실상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떤 그 매기 쏠림, 매기의 회기를 기대를 해 보면서 사실은 그 거래소 시장의 상승을 나름 이제 그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시장의 방향은 그와는 조금은 좀 다르게 여전히 코스닥 성장주에 대한 매기 쏠림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어떤 그 상승률의 상반의 그런 현상들 계속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살펴보게 되면 크게 한 두세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주총 승인 통과. 이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 차원에서는 기대했던 부분들, 삼성물산의 어떤 그 주가 하락 부분은 일정 부분 예상이 되었지만 제일모직마저도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지금 시장 내 많은 어떤 그 이벤트로 생각했던 부분이 크겠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요. 장기적인 어떤 그 펀더멘탈적인 차별화,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차별화 부분은 오히려 시장에서의 판단은 장기적인 이슈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들, 나름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읽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 시장보다는 이제 그 지난 주말 미국에 있었던 구글의 이제 그 실적 발표, 과연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이제 그 나스닥 시장의 계속되는 어떤 그 상승, 두 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전반적인 성장주로 계속될 것이냐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번 주 우리 시장 역시 거래소보다는 조금은 좀 성장주 쪽에 대한 치우침이 조금은 더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 거기에는 한 가지 배경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적 발표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조금 좀 엇갈리는 상황이 나타날 텐데요. 이번 주 주로 이제 그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는 대형주가 다라는 것. 오히려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실적 발표는 8월 초순으로 이미 밀려 있다라는 부분도 그렇다라면 시장 내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부분을 가지고 조금은 더 주가 차원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그 코스닥 내에 있는 그 성장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일단 그 세 가지 대외 이슈들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리스 이슈도 그렇고요. 중국 시장 다소간 좀 안정세 3,5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선에서의 그 박스권 상황들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이슈 부분 계속 이제 뭐 좀 시장 내 회자가 되면서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뭐 이런 분위기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번 주 역시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투자 심리 아무래도 이제 그 대외발 이벤트 내진 이슈에서 2분기 실적으로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미국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듯 하고요. 특징 업종과 종목 좀 짚어보게 되면 일단 뭐 증권업종의 상승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업종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2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분기 기업 실적들에 대한 상승 기대감 부분들 다른 업종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화학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중국의 영향권에 그 증권업종도 많이 좀 들어있는 듯하고요. 실적 그 자체만 가지고 지금 계속되는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업종 부분은 아무래도 증권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적 좀 둔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업종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동차 업종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그 은행 업종 특히나 은행 업종의 다소간의 좀 불안감 우려감은 아무래도 그 조선주의 영향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조선주에서 2분기 조 단위의 어떤 그 부실 상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 은행권에 조금은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었죠. 삼성페이 알리페이에 이제 뭐 버금가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삼성페이 관련주들 급등이 나타났었다. 한국정보통신, 나이스 정보통신, 그다음에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등 어떤 그 삼성페이와 관련된 주가의 급등 지난주에 볼 수 있었던 어떤 종목군 중에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 건자재주가 되겠습니다. 건자재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찾아본다면 사마페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면 한 주간 무려 40%가 넘는 그런 급등이 나타났었더라는 점, 이 부분 또 하나의 그 특징 업종 내지 특징 종목군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미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어닝 시즌 스타트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실적 시즌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대형주의 조선주처럼 어닝 쇼크가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 사실은 신저가인데 여기서 더 급락하는 모습들을 일부 종목에서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메르스 여파가 또 어느 정도일지. 일단 LG화학은 지난주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내놨는데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역시 화학 쪽은 뭐 견조하네요. 네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화학 쪽은 나름 그 건조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2분기를 지나서 3분기까지도 화학 업종의 어떤 그 실적 개선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시장의 지금 통념적인 그런 어떤 투자 심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업종을 비롯한 건설업종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지난주에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의 그 영업 행위 자체가 어떤 그 1년 이상 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계속돼서 건설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말씀 그대로 이제 그 어느 정도
반영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부실률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그 조선업종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부분 이상도 이하도 아닐 듯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의 터닝 포인트는 결국에는 국제 유가가 가늠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중공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어떤 그 부실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그 삼각 부분에 부실 부분에서 가장 큰 어떤 그 우려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해양 시추와 관련된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국제 유가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들.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50불에서 55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해양 플랜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그 개선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변곡점은 결국은 국제 유가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으면 조금은 좀 힘든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하지만 조선업종 일단 지금 이제 그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정 부분 포트에는 갖고 가야 된다. 하지만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실 있는 부분은 저는 좀 어떤 그 길게 보지 말고 단기적으로라도 그냥 매도를 해서 조금은 좀 소나기는 피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낫겠다라는 그런 의견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삼성중공업 쪽으로 지금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 삼성중공업의 부실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오히려 관심이 크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로 조선업종에 계속되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뭐 저점 매수를 하시겠다라는 분이 그런 어떤 그 전략을 세우고 계시다라면 오히려 저는 부실 상각을 대부분 끝낸 현대중공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조선주 관련해서는 유가 회복이 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손실 규모가 아직까지 추정치로만 나오고 오히려 더 불어들고 있는 그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보다 상각을 거의 다 끝낸 현대중공업이 셋 중에는 개중에 낫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일단 2100 돌파 시도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무산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은 박스권에 지금 갇힌 상황이 됐고, 앞서서 얘기하셨던 구글 효과가 우리 IT주에 나타날까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IT 기업들의 실적이 그닥 좋지 않아서 구글이 왜 올랐나를 생각해보면 좀 어렵겠다라는 분석들이 앞서 있었었거든요. 전략을 좀 종합해 주시죠. 예, 뭐 지금 IT 기업들의 대부분 미국 기업들의 IT 기업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계속 이제 그 조금 좀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도입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특히나 그 IT 컨텐츠 그다음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기업들의 이제 최근 현재 그 경영 철학의 경영 정책에 이제 바뀌는 부분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비용 절감 쪽으로 조금 좀 포커스를 맞춰 나가고 있다. 비용 개선 쪽으로 조금 맞춰 나가고 있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미리 지금 비용 개선, 비용 절감 미리 해오고 있다라는 점, 오히려 구글의 효과들 당장 실적의 개선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IT 기업들, IT 컨텐츠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제 그 구글과 삼성전자 그리고 구글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다른 점, 구글은 많은 부분이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그 하드웨어 쪽에 좀 치중이 되었다라는 부분. 여기서 좀 선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구글 효과, 우리 시장으로의 전이 효과를 보려면 하드웨어 쪽이 아닌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 결국 이런 부분들 정부 정책과도 조금 일몰 이제 그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다. 3월 인터넷 그리고 핀테크와 관련된 부분들. 구글 결국은 합병의 귀재라는 얘기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합병이라는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융합이라는 그런 얘기로도 많이 들리고요. 그 융합에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앞서서 지금 시장 내에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3월 인터넷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핀테크와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부분들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번 2분기 기업 실적 발표됨에 있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느껴진다라는 것 역시 좀 아셔야 될 듯합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 매출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적의 개선은 나타날 수 없다라는 부분들. 고정비의 효과
고정기의 어떤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생각을 해 보시면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분기 실적 모멘텀 화학 그리고 증권, 에너지 쪽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소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이번 주 아무래도 시장 내 화두는 계속돼서 환율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년 내 최고치의 환율을 지금 경신하고 있고 원저 쪽의 방향을 틀고 있고요. 1150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수출 경기의 개선이냐 아니면 금융자산의 유출이냐, 외국인들의 매도세냐, 아니면 수출의 회복이냐, 이 두 가지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번 주 내내 아마 이를 놓고서 시장 내 줄다리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일단 그 환율 원저가 나타나게 되면 수출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당장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유출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적절히 이제 그 시장 내에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네, 2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화학 에너지, 특별히 화학주는 3분기까지 좋다라고 하셨었고, 증권주 좋게 보셨고, 조선주는 약간 매도 사인 결국 내셨습니다. 구글 효과를 우리가 전통적인 하드웨어 IT 기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핀테크와 같은 소프트웨어 IT 기업에서 찾는 것이 더 정답일 거고,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외국인들의 매도로 연결되는지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죠.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거래를 동반한 2,100의 돌파는 일단은 무산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일단은 박스권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인데 향후의 시장의 모습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증권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고요. NH엔터와 SM이 드디어 시세를 분출하는 지난주 금요일이기도 했습니다. 향후 전망 다시 한번 AS 차원에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 역시나 말씀드렸던 2,080포인트 이상권역, 그러니까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100포인트, 2,110포인트에 대한 돌파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61선 부근에서의 거래량 상당히 좀 많이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량적인 측면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시장 전고점 돌파는 시도는 나왔던 그런 시장이었지만은 아쉽게도 전강 후약의 패턴 나와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윗꼬리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6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플러스 0.6%에서 1% 가까이 급 하락이 나와주었으니까 상승의 연속성이 있던 상황에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국 현재 구간에서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이 61선에 대한 강력한 저항대를 재료 모멘텀으로서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거나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평선들을 끌어내리는 어떤 그런 작업에 들어가야 좀 더 수월하게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장 신뢰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조금 나와야겠지만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봐서는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어떤 그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수는 상승과 하락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미리 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방법들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그 부분들 증권주를 일단 보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증권업종 세타 좀 살펴봐야겠죠. 자, 대우증권을 기준으로 해서 관련주들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수 상승이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주들 동반 상승이 같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2,100포인트 시가 갭상승 출발했지만은 역시나 증권주들도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모습들. 그래서 일단 대우증권은 우리가 1차 밴드 16,000원 이상권역에서 슈팅이 나와주게 되면 일단 매수가 높으신 분들은 16,000원 부근에서는 정리를 하자라고 다른 섹터로 갈아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가가 더 높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매수가가 18,000원이고 17,000원대 이상권역에 있으신 분들이야 뭐 지금 구간에서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은 다만 중요한 것은 증권업종 어차피 지수 상승적인 측면들 다소 현재 둔화가 되면서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증권주들도 마찬가지 13,600원에서 16,000원대까지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도 동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결국 이제 지수가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슈팅이 좀 나와주게 됐을 때 그때 증권주는 동반 상승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물려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사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이번 초반부터 다음 주 초반 정도 변곡점, 변동성 심한 구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측해드린 제약바이오 섹터. 일단은 중요한 것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구간으로 1차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구간부터는 또다시 변동성이 심해질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 포지션을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뭐 한미 약품부터 셀시온, 메디포스트, JW 중해제약 같은 종목군들, 자, 음전환, 하락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번 주 초반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흐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것으로 상방과 하방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아직까지는 관망하시면서 저가 매수 포인트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크게 한번 배팅이 봄직한 구간으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려보면서 대기를 해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NH엔터가 좀 급등이 좀 나아졌죠? 한번 수익 실현한 이후에 재차 매수에 들어간 NH엔터. 자, 6만 원대에 가깝게 붙이면 붙일수록 매수 강도를 높이자라고 좀 말씀드린 이후에 매수가 근접하게 되면서 좋은 구간에서의 슈팅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자, 121선에 대한 저항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돌파가 관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역시나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기관보다 빠르게 일단은 매수에 들어간 그런 상황들. 자, 일단 중요한 것이 금요일에 기관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전창구 기관 매수,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은행, 연기금, 국가, 전창구 매수에 들어오게 되면서 금요일에 상승 시에 따라잡은 기관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강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은 있다 하고 좀 봐야겠습니다. 자, 121선을 돌파할 때 기관들이 매수에 들어왔다는 것은 유동성의 힘, 아직 여지는 크게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7만 원대에 대한 돌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 좋다. 자, 결국 이제 5만 원대부터 지속적으로 마진 매매를 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나와주게 만들었죠. 자, 해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일단은 7만 원대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SM 같은 경우 역시나 상승이 좀 나아졌죠. 면세점 관련된 이슈로 들어왔던 개인들 전부 털고 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그 이후의 패턴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SM 역시나 기관들이 좀 매수에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4% 정도 상승이 좀 나아졌다가 정고점에 대한 저항을 어느 정도 받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SM 이번 주 초반 정도에는 조정권이 살짝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 권역에도 들어올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 자, SM 같은 경우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 일단은 양봉 캔들로 감싸 안으는 그런 캔들 이번 주 후반 정도에 기대를 좀 해보면서, 자, NH엔터 오늘 7만 원대에 대한 강력한 돌파하는 패턴 나와주는지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별히 기존 추천주였던 NH엔터는 121이평선에서 기관의 쌍쓰리 매수가 상당히 돋보인다면서 7만 원까지 한번 보자 여전히 고수해 주셨고요. 목표가를. SM도 주 초반에 약간 변동성이 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시면서 주 후반 SM의 추가적인 상승 시세 분출 역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멘토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전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